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 통제에 집중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전 러시아 국빈 방문을 위해 출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모스크바 도착 직후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합니다. 주한미군이 해방과 함께 일본군 무장 해제를 첫 임무로 한국에 주둔을 시작한 지 73년 만에 용산을 떠납니다. 주한미군은 오는 29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신청사 개관식을 거행합니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때 선사한 미군유해 209에 대한 송환이 먼저 이뤄졌습니다. 하지인 오늘 낮 서울 29도, 대구 32도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자외선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후 1시 뉴스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경찰에 1차 수사권과 수사 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찰은 사후 통제에 집중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핵심은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이를 통제하는 역할에 보다 충실하겠다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공언한 바이기도 합니다. 조정안을 보면 경찰은 1차 수사권과 1차 수사 종결권을 모두 갖게 해 검사의 사건 송치 전 수사 지휘는 폐지됐습니다. 경찰이 임의로 수사를 종결할 우려에 대해선 만일 송치하지 않을 경우 사건 기록을 검사에게 송지하도록 하고 검사가 불송치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를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엔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검사의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해 경찰과 검사 등의 비리 사건이나 부패범죄, 경제금융범죄, 선거범죄 등 특수사건으로 제한했습니다. 그동안 검찰이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하고 있어 권한이 비대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고등검찰청의 영장심의위원회가 설치돼 경찰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이 경찰 권력 비대화를 우려해 제안해온 자치경찰제도 합의문에 담겼습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서울, 세종 등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됩니다. 또 행정경찰, 사법경찰 분리 방안과 경찰대 개혁 방안 등도 합의 사항에 포함됩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조국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3자 협의를 거친 점을 수차례 강조했습니다. 또 이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역사상 처음 이뤄졌다며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되지 않고 근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화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정상화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내놓은 혁신안을 놓고 난상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광빈 기자. 네, 어제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 정책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을 향해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 여당의 민생 정책들이 효과를 내려면 국회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는데요. 현재 국회에 계류된 법안만 9,700여 건으로 더 이상 국회 문이 닫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국회는 다음 달 9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며 경찰청장 공백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정부 합의안 발표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진선미 원내수석 부대표는 야당이 빨리 국회로 복귀해 검경 수사권 문제와 공수처 문제를 논의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의원총회를 이어가며 당 쇄신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은 중앙당이 모든 권한과 권력을 독식하는 제왕적 당권 구조를 해체하겠다며 배수수를 집도할 혁신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논란이 된 당내 계파 갈등과 관련해서는 분열하고 싸워야 하는 구조는 직을 걸고 용납하지 않겠다며 만일 싸우자고 하면 끝장을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내 일부 의원들은 김 대행이 당의 향후 진로와 관련한 혁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지적하면서 박성중 의원의 이른바 계파 싸움 메모가 등장한 의도가 무엇이냐며 거센 비판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러시아를 국빈 방문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정상회교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저녁 하원에서 연설을 하고 내일은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이경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로 러시아를 찾습니다. 1999년 김대중 대통령 이후 19년 만에 국빈 방문입니다. 문 대통령은 방문 첫날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합니다. 북미 회담 후속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협력을 당부하고 평화체제 구축 이후 본격화할 남북러 경제협력 청사진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러 양국이 한반도와 유라시아 대륙의 협력 파트너로서 동북아의 평화 번영 그리고 양국 간 실질적 협력 증진을 위한 전략적 소통과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순방에 앞서 가진 러시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철도, 가스, 전기 연결을 삼각협력의 시작점으로 꼽고 이번 순방 기간 이와 관련한 여러 종류의 양해각서가 체결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방문 이틀째 날에는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첫 정상외교로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과정에서 러시아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고 러시아는 자신들도 참여하는 육자체제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마지막 날 한국과 멕시코의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로스토프 나도브로 이동해 경기를 관람하고 선수들을 격려한 뒤 귀국길에 오릅니다. 연합뉴스TV 이경우입니다. 남북이 내일 금강산에서 적십자 회담을 개최합니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 일정과 규모를 확정할 예정인데요. 네, 이산가족 문제 외에 다른 인도적 현안에서도 합의를 도출할지 주목됩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남북이 내일 금강산에서 적십자 회담을 열고 8.15 계기 이산가족 상봉을 비롯한 인도적 문제를 협의합니다. 우리 측 대표단은 강원도 고성에서 하루를 묵은 뒤 동해선 육로를 이용해 회담장인 금강산으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번 회담에선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 상봉 행사의 일정과 규모가 확정될 전망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8.15를 전후에 열리게 된다면 2015년 10월 이후 약 3년 만입니다. 우리 측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것처럼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일정뿐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여러 합의를 도출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한국인 억류자 6명의 석방 문제도 의제로 다뤄질지 관심입니다. 북측은 지난 1일 고위급 회담에서 억류자 문제를 관련 기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측에선 2년 전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들의 송환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북측은 줄곧 이들이 납치됐다고 주장해왔는데 최근 기획 탈북 의혹까지 제기돼 북한이 그냥 넘어가려 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각에선 억류자 송환 문제와 탈북 종업원 북송 문제가 연계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분리된 문제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네,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 이행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 200구에 대한 송환이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네, 체제 보장과 비핵화 등 나머지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지지자들 앞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신 있는 목소리로 한국 전쟁 때 전사한 미군 유해 송환 소식을 전합니다. 좌중에선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Our great fallen heroes, the remains. In fact, today already 200 have been sent back. 오늘 송환됐다는 말의 의미가 유해가 미국에 도착했다는 것인지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송환 절차가 시작됐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각에선 미국이 군수송기를 직접 북한에 보내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를 거쳐 하와이로 유해를 이송했을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군 유해 송환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싱가포르 회담 최대 성과 중 하나로 꼽은 합의사항입니다. 북미 간 미군 유해 송환은 지난 2007년을 마지막으로
10년 넘게 중단돼 왔습니다. 그런 만큼 유해 송환을 시작으로 핵심 합의 사항인 비핵화와 체제 보장,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후속 협상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유해 송환 소식을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적 지원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Chairman Kim will turn that country into a great successful country.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자신의 공로를 충분히 인정해주지 않는다며 언론에 대해선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다음 주 방한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회담을 갖습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라며 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한미 연합훈련 일시 중지와 관련된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매티스 장관이 하루 일정으로 방한하는 만큼 다음 날 열리는 주한미군 평택 신청사 개관식 참석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정 체결을 위한 제4차 회의가 이달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열립니다. 우리 측에서는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가 각각 수석 대표로 나섭니다. 한미는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3차례에 걸쳐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벌였지만 액수에 있어서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이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한 지 73년 만에 용산을 떠납니다. 평택 청사가 개관하면 용산에 마련된 주한미군 사령부는 공식적으로 문을 닫고 유엔 사령부 소속 군인들은 연말까지 모두 평택으로 옮겨갈 예정입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둔 비용 등을 언급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있어 주둔 군인 감축 등 앞으로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3차 방중에서 이루어진 두 번째 정상 간 회동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북중 정상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보조를 맞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봉석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숙소인 랴오이타이로 찾아가 김 위원장 3차 방중에 두 번째 회동이 열린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두 정상이 단독 회담에서 현 한반도 정세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앞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중 최고령도자 동지들의 단독 담화에 서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두 당 두 나라 사이의 전략 전술적 협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 위한 문제들이 토의되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전날 만찬에서 중국 동지들과 한 참모부에서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며 양국 간 외교 전략에 일체화 의지를 밝힌 지 하루 만에 행동에 옮긴 겁니다. 이에 따라 북한은 향후 미국과 북미 정상회담 후속 협상 과정에서 중국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미국 견제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서 쌍중단과 쌍계 병행을 주장하는 중국의 입김이 거세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한편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이 리설주 여사와 수행원들을 대동하고 중국 농업과학원과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 등 경제 현장을 돌아본 내용도 자세하게 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농업과학원에서 당신들이 이룩한 훌륭한 연구 성과에 깊이 탐복합니다라는 친필 방명록을 남겼습니다. 궤도교통지휘센터에선 자동화 수준이 높고 통합 조종 체계가 훌륭히 구축된 데 대해 경탄하게 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봉수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3차 방중에 미국은 말을 아끼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비핵화 후속 협상에 대해서는 북한에 빨리 움직이라고 재촉하면서 다시 한번 속도전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강영두 특파원입니다.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이번 방중에 아직까진 원론적인 수준의 반응만 내놓고 있습니다. Sure. We're watching it carefully. We're watching it closely. 트럼프 대통령 역시 침묵 모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초 김 위원장의 2차 방중 당시엔 중국 배후설까지 거론하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던 것과는 대비되는 행보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북미 간 비핵화 후속 협상에 대해선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존 볼튼 보좌관은 길게 늘어지는 회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빨리 움직이고 싶다며
북한도 진지하다면 빨리 움직이길 원해야 할 것이라고 재촉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핵 프로그램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을 포기하고 국제적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극적인 선택에 직면해 있다는 걸 분명히 했다며 북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선 진짜 증거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얻을 때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볼튼 보좌관은 외교적 관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며 후속 협상이 속도감 있게 펼쳐질 것임을 거듭 시사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미국의 적극적인 행보에 북한이 속도 조절에 나선 듯한 동향도 포착되고 있어 북미 후속회담 시점은 유동적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강영두입니다. 격식이나 의전, 체면보다는 실리를 중시하는 김정은 위원장의 이른바 실용 외교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과거와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지난 3월 25일 특별열차편으로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집권 6년여 만에 첫 해외 순방이었습니다. 40여일 뒤 김 위원장은 이번엔 항공기를 타고 중국 다롄을 찾아 시진핑 주석과 또다시 만났습니다. 3차 북중 정상회담은 평양에서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북미 정상회담 일주일 만에 김 위원장은 다시 중국으로 날아갔습니다. 3개월도 안 돼 3차례나 중국을 찾아간 건데 정상외교 관례상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때도 중국 항공기를 이용하며 격식이나 체면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조미순의 상봉과 회담이 개최되는 싱가포르 공화국을 방문하시기 위해 10일 오전 중국 전용기로 평양을 출발하셨습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실용외교는 정상국가 이미지를 부각하려는 뜻도 담겼다는 분석입니다. 주민생활 향상과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맹분보다 실리를 중시하는 김정은식 정상외교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선언 직후인 지난달 2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체 형식 없이 만나고 싶다고 먼저 제안해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네, 최근 남북 화해 분위기를 타고 신종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북한 국권을 헐값에 판매한다는 사기가 성행하고 있는데요. 네, 국정원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태국의 교민 사업가 A씨는 최근 현지인으로부터 이상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북한 돈을 시세보다 더 싸게 쳐주겠으니 북한 돈 2억 원어치를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선뜻 마음이 가지 않아 제안을 거절했는데 결과적으로 사기 피해에 화를 면했다는 게 국정원의 설명입니다. 국정원은 A씨처럼 북한의 국권을 헐값에 사게 해주겠다는 판매 사기가 동남아에서 성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범죄 조직들이 2009년 화폐개혁 이후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북한 국권을 수단으로 사기극을 펼치고 있다는 겁니다. 2009년 이전에 발행된 북한의 국권은 외국에서 사용 환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 북한 내에서도 거래가 중단됐습니다. 사실상 휴지 조각이나 다름없는데 범죄 조직들은 이를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 막대한 환차익이 예상된다며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지난달 태국에서는 500만 원 규모의 북한 국권 환전 시도가 적발됐고 중국에서도 북한 화폐를 대량으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남북 화해 분위기를 틈타 국제 범죄 조직들이 해외 교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을 사기 타깃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 국권의 유입 경로와 사기 배후 조직을 추적하고 재외공관 홈페이지에 주의를 요청하는 안내문도 게시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김혜영입니다.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이 댓글 공작을 펴는 과정에 100명 가까운 경찰관이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 보안사이버수사대와 일선경찰서 보안정보, 홍보 담당 경찰관 95명이 댓글 공작에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가족과 친지 등 31명을 동원했고 군사이버사령부의 악플러 색출 전담팀인 블랙펜 분석팀 업무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경찰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과 황성찬, 김용판 전 경찰청 보안국장 등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단식 농성 중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상해 폭행,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이 넘겨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5일 국회에서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가격해 체포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범행 동기가 불량하다면서도 피고가 반성하고 있고 김 의원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국회에 들어가려던 53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어젯밤 10시쯤 택시를 타고 국회로 들어가려던 김 씨의 검문 과정에서 김 씨 옆에 놓여있던 종이에 쌓인 흉기를 발견하고 검거했습니다. 김 씨는 국회의원들이 돈을 너무 많이 쓰고 국정이 엉망이라며 의원들을 혼내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왔다고 진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해 계도 기간을 달라고 한 재개 요청을 받아들이더니 이번엔 현 정부 들어 적폐로 분류돼 외면했던 전경련과도 간담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네, 고용 쇼크로 비판이 높은 가운데 혁신 성장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해야 할 재계의 목소리를 듣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초 경제 6단체장과 조찬 간담회를 가집니다. 참석 대상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연합회 등입니다. 현 정부 들어 적폐로 분류됐던 전경련이 부총리 주재 간담회에 처음 참석한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김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당부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기업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음 달 전경련 주최 CEO 학예 포럼에 참석합니다. 유 장관은 특별 강연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정책 방향과 로드맵을 밝힐 예정입니다. 정부가 최근 이처럼 재계와의 소통 확대에 나선 건 최악의 고용 쇼크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경총이 주 52시간 근무 단축과 관련해 6개월 계도 기간을 요청한 데 대해 정부가 애초 불가 입장에서 선회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 공정경제라고 하는 경제정책의 기조는 확고하게 유지해 갈 것입니다. 그 기조를 연착륙시키고 실현해 가는 데는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만나 규제 개혁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재계에 화해의 제스처를 보인 가운데 재계가 일자리 확대로 화답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대법원이 오늘 오후 휴일 근무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전원 합의체 판단을 내립니다. 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근로시간 논쟁은 마무리된 상황에서 법원도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이른바 휴일 근무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휴일 근무가 연장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으로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8년 주말과 공휴일 근무는 휴일 근로뿐 아니라 연장 근로에도 해당한다며 수당을 더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주중 5일간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주말에 각각 4시간 근무했습니다. 시청은 여기에 대해 휴일 근무 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미화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일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루어진 근로는 연장 근로에도 해당해 연장 근로수당 50%를 추가로 더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장근로의 기준이 되는 일주일간에 휴일이 포함되는지, 또 휴일이 포함된다면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로 인정하고 연장수당도 가산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핵심 쟁점이던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환경미화원들이 주장한 52시간으로 정하면서 이번 판결이 가져올 사회적 파급력은 줄어든 상태입니다. 다만 개정 이후 법의 효력은 소급되지 않기 때문에 대법원은 법 개정과는 별도로 선고할 예정입니다. 판결에 따라 법 개정 이전에 있었던 동일한 사안으로 추가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소영입니다. 국내 주요 대기업은 정부의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연가 사용 활성화를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155개 주요 대기업을 상대로 일생활균형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이 연가 사용 활성화를 잘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그러나 관리자부터 실천하기와 유연한 근무, 정시 퇴근하기는 잘 지켜지지 않는 사안으로 꼽혔습니다. 국내외 악재 속에 수출이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관세청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303억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8%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와 석유 제품, 승용차 등은 증가했지만 무선통신 기기와 선박 등은 감소했습니다. 관세청은 조업 일수가 하루 줄어든 점과 지난해 6월 대규모 해양 플랜트 등 선박 수출이 이루어진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정부는 6월 전체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미국과 서비스 교역에서 사상 최대 적자를 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서비스 수지는 광고비 등 기타 사업 서비스 수지와 운송 수지에서 역대 최대 적자를 낸 탓에 153억 8천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대미 경상수지 흑자는 256억 2천만 달러로 재작년보다 18.7% 급감했습니다. 대중국 경상수지는 상품 수지 흑자가 늘었지만 사드 배치 관련 보복 조치로 중국 관광객이 급감한 탓에 여행 수지가 6년 만에 적자를 내면서 흑자 규모가 429억 7천만 달러로 1% 감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잠원동 신반포 12차와 21차 아파트의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1982년과 84년에 각각 입주한 두 아파트는 312세대와 108세대에서 479세대와 293세대로 재건축됩니다. 최고 층수는 35층과 22층입니다. 두 곳은 약 90억 원과 27억 원을 각각 기부 체납하는데 이는 기부 체납 토지의 50%를 땅 대신 돈으로 낼 수 있게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 첫 사례입니다. 네, 공사장 먼지는 미세먼지의 숨은 주범 중 하나죠. 서울시 내 미세먼지의 절반이 공사장에서 비롯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는데요. 네, 하지만 정작 이를 막을 법이 허술해 애꿎은 주민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떠안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창틀에는 먼지가 수북하고 식물은 본래색을 잃었습니다. 학교 바로 앞 철거 공사가 한창이지만 3m 높이의 가림막이 전부. 여기저기서 공사장이 훤히 들여다 보입니다. 좀 막 애들 감기를 거의 달고 산다고 봐야 되나? 신고하면 그나마 조금 뿌리고 좀 말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거든요. 공사장 날린 먼지는 많게는 서울 시내 미세먼지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별도의 농도 기준이 없고 방진벽 설치와 물 뿌리기 등 일부만 법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마저도 주택 인근에는 1층 높이의 방진벽만 설치하면 될 뿐 방진막의 종류나 살수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 먼지를 최소화한다는 규정 자체가 모호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민원을 내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기 일쑤. 허술한 규정에 적극 나선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인근 주변에 학교라든가 아파트 등이 밀집되어 있으면은 방음 방진벽을 10m 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고요. 소규모 공사장일 경우에는 6m 이상.
특수 재질의 방음 방진벽 바깥에는 미세먼지와 소음이 실시간 표시되고 안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는 시공사가 제공한 미세먼지 측정기로 공기질을 확인합니다. 먼지를 다 막을 순 없지만 다른 곳과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물론 이 역시 강요할 순 없습니다. 허술한 법망 사이로 빠져나간 공사장 먼지 탓에 초미세먼지는 최근 5년간 10%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침대에서 시작된 생활 방사능 문제가 음이온 등 건강에 좋다고 광고해온 생활 밀착형 제품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생산 업체들은 앞다투어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는데요. 네, 제품별 특성에 맞는 국가 차원의 기준이 시급합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한 의료기 제조업체 홈페이지입니다. 정부 공인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자사 제품은 안전하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업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여서 저마다 안전하다는 자체 의뢰 검사 결과를 내놓거나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업체가 검사를 맡겼다는 곳은 정부 산하 연구기관부터 일반 중소기업, 심지어 외국 관련 기관까지 그야말로 제각각입니다. 중국이면 중국, 태국이면 태국 해가지고 현지 기관 자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지금 라돈 성분이 검출되는지 성분 검사를 의뢰했거든요. 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닌데 비용 지불은 물론 샘플 제공까지 임의로 하는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심지어 국가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마저 대진 침대가 제공한 일부 샘플로 한 실험에서 처음엔 이상이 없다고 발표했을 정도입니다. 검사 방법이라든가 핵종 검사의 내용 이런 것들이 제대로 공개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결과를 신뢰하기도 좀 힘든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혼란을 막으려면 호흡기에 영향을 주는지 아니면 피부에만 닿는지 등 제품별 특성에 맞는 국가 차원의 방사능 검사 기준이 마련돼야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깔창 생리대라고 기억하시죠? 저소득층 청소년들이 생리대 대신 깔창을 사용한다는 사연이었는데요. 이후 도움의 손길이 이어졌고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네, 이달 관련 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 김지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포털에 있는 생리대 후원하기 캠페인입니다. 생활난으로 깔창 생리대를 쓴다는 저소득층 청소년의 사연이 알려진 이후 이처럼 사회 곳곳에서 후원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6년 10월부터 저소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10,000원 상당의 생리대를 지원해줬습니다. 하지만 임시적인 조치였습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했는데 이후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마련됐고 이달 13일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따라서 보다 많은 저소득 청소년들이 지원받게 될 전망입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올 하반기 지원 대상이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 여성 청소년으로 확대됩니다. 현재는 의료 생계급여 수급 여성 청소년만 해당됩니다. 올 하반기 지원 대상은 15만 명으로 추정되며 2016년 10월 기준 5만 명이 혜택을 받다는 걸 감안하면 지원 대상이 3배 증가하는 겁니다. 내년부터는 바우처 지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생리대를 지원받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불편을 줄이고 선호하는 제품을 골라서 쓸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지원을 저소득층 가임기 여성으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런 여성 청소년들이 빈곤 상태에 있다가 막상 성인이 된다 하더라도 빈곤 상태에서부터 벗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소득층 여성들에 한해서라도 평생에 걸쳐서 이 생리대 지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제도를 확대한. 스코틀랜드에서는 학교와 대학에 무료 생리대 자판기가 설치되는데 이처럼 공공장소에 생리대를 구비해 두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실제 야구를 하는 느낌을 주는 스크린 야구장이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스크린 야구장 30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인 17곳은 보호장비 착용 안내가 없었고 한 곳 빼고는 모두 보호장비 없이 타석에 들어서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30곳 모두 술을 파는 데다 2곳 외에는 음주자가 타석에 들어설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국은 소비자의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스크린 야구장을 체육시설업에 편입해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과
배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관계부처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지난 16일 전남 강진에서 실종된 여고생 16살 A양의 행방이 엿새째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경찰청은 오늘부터 수색 인력을 2배 가까이 늘려 기동대 등 960여 명의 인력과 헬기, 수색견 등을 동원해 대대적인 수색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실종 분석 전담반 7명과 광주지방경찰청 범죄분석관 5명도 함께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전남 강진군 도안면 일대와 숨진 용의자 51살 김모 씨의 이동 동선 위주로 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북 군산시 장미동 주점에 불을 질러 33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 이모 씨는 손님이 몰리는 때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 씨는 어제 이뤄진 조사에서 휘발유를 훔쳐 주점 앞에서 기다렸다며 손님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휘발유를 뿌린 다음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당일 저녁 6시에 휘발유를 훔친 것으로 확인된 이 씨가 불을 지르기 전까지 3시간 반 넘게 주점 앞에서 대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 폭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 2월 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데이트 폭력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최근 부산에서는 헤어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출근 중이던 여자친구 아버지를 살해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같은 날 경남 함안에서는 30대 남성이 옛 애인을 찾아가 왜 만나주지 않느냐며 흉기로 위협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헤어진 연인 당사자부터 이제는 그 가족까지. 데이트 폭력은 그 유형이 다양해지며 좀처럼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입건된 피의자는 처음으로 10,000명을 넘기면서 전년보다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입건돼도 구속된 경우는 4% 수준에 그치면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경찰 신고 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접근 금지 조치 등을 취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후에도 데이트 폭력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처벌 강화의 필요성을 지적합니다. 남녀관계의 특수성, 이런 이제 사건에서도 그냥 일반 폭행으로 처리가 되다 보니까 피해자가 보호가 되기보다는 그것해야 벌금형 이상이 안 나와서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죠. 데이트 폭력을 규제하는 별도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제약회사 직원이 의사 대신 예비군 훈련에 갔다가 적발됐습니다. 강원 원주경찰서에 따르면 제약회사 직원 A씨는 지난 7일 의사인 B씨 대신 원주의 한 예비군 동대 훈련에 참가했다가 30여 분 만에 신분 확인 과정에서 들통났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자발적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경찰은 두 사람이 4년 동안 약품 거래를 했던 점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2명의 대학생이 위안부 문제를 알리겠다며 자전거로 미 대륙 횡단에 나서 화제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해 출정식을 하고 장장 6,600km의 대장정에 돌입한다고 하는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옥철 특파원이 만나봤습니다. 80일간의 미 대륙 횡단, LA 글렌데일 소녀상에서 출발해 피닉스, 오클라호마, 세인트루이스, 시카고를 거쳐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뉴욕까지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위안부 문제를 세계에 알리는 AAA 프로젝트 4기 멤버인 백현재, 이호중 군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미 대륙을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가로지르는 험난한 여정입니다. 한여름 북미 대륙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때로는 매서운 비바람을 뚫고 달려가야 합니다. 이들은 인류의 보편적인 인권 유린 문제로 위안부 문제를 알리기 위해 자비를 털어 자전거 대륙 횡단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시카고와 워싱턴 DC, 필라델피아 등 대도시에서는 수요 집회를 열어 현지인들에게 위안부 문제를 알릴 계획입니다. 백군과 이군은 위안부 문제를 세계 최초로 알린
김학순 할머니의 생생한 증언의 용기를 얻어 도전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두 학생은 화석 연료가 아니라 오로지 인간의 힘만으로 달리는 자전거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아픔을 대변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피해국가 가해국이 아닌 제3국이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갖게 만들어 객관적 평가를 받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목표라고 합니다. 할머님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세계에 전달하고 무사히 돌아가겠습니다. 이 평범하지만 당찬 이 두 청년이 만들어내는 변화를 기대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예산도 빠듯하고 일정도 만만찮지만 위안부 문제 알리기에 온몸을 던진 두 청년이 섭씨 40도의 아리조나 사막을 향해 힘찬 페달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 미국 동남부 최초로 건립된 애틀랜타 평화의 소녀상 주변에 만든 소녀상 나비공원이 완성됐습니다. 미국 애틀랜타 현지 한인 매체 뉴스앤포스트에 따르면 건립위원회는 소녀상 건립 1주년을 맞아 최근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공원 완공으로 소녀상은 마치 나비 날개를 단 듯한 모양이 연출됐습니다. 건립위는 오는 28일 소녀상 건립 1주년과 더불어 공원 완공 축하 리본 커팅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네, 스포츠 소식입니다.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하고 있는 축구대표팀이 본격적으로 멕시코와의 2차전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태극전사들은 하나로 뭉쳐 객관적인 열세를 뒤집겠다는 각오입니다. 러시아 현지에서 김종혁 기자입니다. 대표팀은 베이스 캠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멕시코전을 대비해 훈련에 나섰습니다. 허벅지 근육 부상을 당한 박주호를 제외하고 모든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약 1시간 10분 동안 비공개 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태극전사들은 스웨덴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낸 모습이었습니다. 상경기 졌다고 해서 저희 팀 분위기라든지 팀 선수들이 사기는 전혀 끝까지 떨어지진 않았고 아직 2경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 선수들 서로 할 수 있다고 믿고 있고요. 멕시코는 FIFA 랭킹 15위의 북중미 최강팀으로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보다 앞서 있습니다. 여기에 1차전에서 우승 후보 독일을 꺾으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극전사들은 하나로 뭉쳐 우리의 장점으로 멕시코를 넘는다는 각오입니다. 객관적인 전력이 저희가 밀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를 뒤집어야 하고 어떻게 뒤집어야 될지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게 패한다면 대표팀은 16강 진출이 좌절되는 동시에 조별리그 3연패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함 속에 태극전사들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합뉴스TV 김종혁입니다. 포르투갈이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B조 2차전에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헤딩골로 모로코를 1대0으로 꺾고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호날두는 A매치 개인 통산 85번째 골로 역대 유럽 선수 중 최다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2패를 기록한 모로코는 대회 참가국 중에 가장 먼저 조별리그에서 탈락했습니다. 같은 조인 스페인도 이란의 1대0 승리를 챙기며 포르투갈과 나란히 조 선두에 올랐습니다. 우루과이가 사우디아라비아를 꺾고 16강행 티켓을 얻었습니다. 우루과이는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 A조 2차전에서 루이스 수아레스의 전반골로 사우디아라비아를 1대0으로 꺾었습니다. 이로써 우루과이는 나란히 2승을 거둔 러시아와 함께 16강에 진출했고 12년 만에 본선에 진출한 사우디아라비아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하게 됐습니다. 발목 통증으로 팀 훈련을 걸은 브라질의 축구대표팀의 주 공격수 네이마르가 하루 만에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브라질 축구협회는 네이마르가 정상적으로 팀 훈련에 참가했다며 동료와 패스를 주고받고 프리킥 연습도 소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스위스와의 조별리그 A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10개의 반칙을 당한 네이마르는 발목 통증을 호소해 다음날 훈련 15분 만에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네이마르는 SNS 인터뷰에서 훈련을 잘 마쳤고 발 상태는 좋다고 말했습니다. 네, 절기상 하지인 오늘도 불볕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말까지는 더위가 더 심해진다는 전망인데요. 자세한 날씨는 야외 나가 있는 기상캐스터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유진 캐스터.
네, 오늘은 여름의 한가운데로 접어든다는 절기하지입니다. 절기답게 여름의 기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겠는데요. 이미 오후 1시를 서울의 낮 기온 27.3도, 대구는 29.7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습도가 높은 시기는 아니어서요. 해가 지고 나면 거닐기 참 좋은 요즘인데요. 낮 동안 활동은 좀 줄이시고요. 되도록 밤 산책 즐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전국적으로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서울 29도, 대전 30도, 춘천 31도, 대구는 32도로 어제보다 덥겠는데요. 특히 강원과 영남 일부로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폭염 관심 지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분 섭취를 자주 하고 노약자는 되도록 실내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맑은 하늘 아래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은 오늘도 강하겠습니다.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를 보이겠고요. 남부지방으로는 오존 농도까지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갈수록 더위의 기세는 강해져 일요일에는 32도까지 치솟으면서 올 들어 가장 더운 날이 되겠습니다. 장마 전선은 다음 주 초에 다시 북상해 월요일에 제주도부터 영향을 주겠고요.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도 서울이 31도까지 오르는 등 남은 한 주간 내내 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으로부터 건강 지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한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